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이 집에 아이에게 악귀가 붙었다고 무당이 말했다. 내가 초등학교 때의 이야기야. 난 어렸을 적부터 몸이 허약하고 안 좋아서 수시로 병원에 드나들면서 입원을 했었어. 1년에 거의 3분의 1 이상을 병원에서 보내던 나에게 가끔 문병으로 오는 친척들이 있었는데 난 유독 친할머니를 꺼려했어. 솔직히 말하자면 두려웠지. 우리 친할머니는 당시 70대 후반의 분이셨는데 시골에서도 욕을 가장 잘하고 그 세기로는 사내대장부보다 더하다고 평판이 찾아있지. 듣기로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더욱 그렇게 되셨다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나를 보시면 네 사내 아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약해서야 어디에 쓰노? 어미야 뭐하냐? 고추 달랑거리는 거 떼어버리지 않고 아따 요써 글룸이 언제까지 아프려고 이러노? 응? 네 어미가 챙겨주는 약 먹었는데도 그따위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냐? 내 놈 아비도 어렸을 적엔 일이 아프지 않았는데 넌 누굴 닮아서 이리 비실비실 거리는 지원. 그렇다 보니 할머니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난 울기 십상이었고 친가, 외가분들은 그런 나를 달래느라 진을 빼야 했지. 나중엔 할머니가 온다는 말만 들어도 어디론가로 숨어서 할머니가 버스 시간에 맞춰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가 부모님에게 혼난 적도 많았어. 할머니는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으니까 어째서 입원을 했는데도 건강해지기는커녕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병원에 입원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이유에 점차 시름시름 알아가는 나 때문에 의사를 붙들고 말했고 의사도 백방으로 검진을 해보았지만 신체는 정상이라는 것에서 이유를 몰라 난처해했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는 거진 매일마다 토하기 일쑤였고 나도 모르게 산책겸으로 걷다가 무언가에 밀쳐진 것처럼 자주 쓰러지다 보니 나중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어. 몸도 점차 앙상하게 변해서 아무것도 먹기 싫었고 하루 종일 잠만 자다 보니 밖에서 뛰어보는 게 진심 소원이기도 했어.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는지 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은 부모님이 무당을 모셔왔어. 그땐 집에 할머니도 계셨는데 할머니는 무당을 보면서도 그래 이젠 둥둥거리는 영까지 불려서 이 소란이냐. 내 살다 살 때 별꼴 같자는 걸 다 보겠네. 라고 윽박을 질렀지만 무당은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짙은 눈썹으로 나를 내려보더니 집안을 휙휙 둘러보더라는 거야. 그리고는 엄마에게 몇 가지를 물었었어. 이 집에 언제부터 왔는지, 아이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등등. 엄마는 그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했고 모두 듣고 난 무당은 그제야 입을 열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를 외친 거야. 이 집에 악귀가 있어. 아이가 이 집에 태어났을 때 데려가려고 붙어버린 거야. 대체 이 집을 판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해도 제대로 당했어. 예. 그렇다면 제 아이에게 악귀가 붙었다는 건가요? 너무 늦었어. 악귀가 아이의 몸에 너무 강하게 붙어버려서 떼어낼 수가 없다는 말이네. 어쩌자고 이 집을. 충격적이었지. 나에게 악귀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갖은 의학을 동원해도 되지 않는 것에 부모님은 비틀거리며 쓰러지셨고 할머니는 돌아가는 무당에게 갖은 욕설을 퍼부으시다 집으로 돌아가셨어. 앞으로 살아봐야 몇 개월이라는 무당의 말에 매일 저녁마다 울고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또 하나의 비극이 날아든 것은 며칠 이후였지. 명수야,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구나. 그렇게 건강하고 욕 잘하고 기까지 드세셨던 분이 부정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전 일가에 충격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며 소곤거리기 일쑤였어. 나조차 믿기지 않았지. 그렇게 나에게 욕만 퍼붓던 할머니가 간단하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을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살아오신 할머니가 편안히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신 것을 발견한 것은 강씨밭에서 아침이라고 집으로 안부차 방문한 큰아버지가 발견하셨다고 해. 아무튼 장례식을 치르고 이젠 다시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에 온 일가가 슬퍼하고 있을 때쯤 난 한 꿈을 꿨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내 꿈의 무덤을 열고 도끼를 든 할머니가 성큼성큼 어느 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신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방향이 우리 집 쪽이었고 그때 가까이서 보였던 할머니의 얼굴은 흡사 분노한 악마와도 같아서 너무 무서웠지. 금세라도 저녁이 되면 도끼로 나를 쪼개버릴 것만 같았어.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을까.
또다시 꿈을 꿨는데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도끼를 들고 어느 집 앞에 서 있었어. 놀랍게도 그곳은 우리 집 현관이었지. 할머니가 드디어 죽어서도 나를 어떻게 하는구나 싶어서 두려웠는데 거실에 엄마, 아빠가 나를 돌보느라 지쳐 주무시는 가운데 내가 누워 있었거든. 할머니가 내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꿈에서 깨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그 꿈을 꾸고 난 뒤부터 내 몸이 놀랍도록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한 거야. 믿어져. 어제까지만 해도 죽조차 먹지 못하던 아이가 다음날 아침 일어나 죽부터 시작해서 밥이며 고기까지 폭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감격에 겨운 부모님은 친할머니가 죽어서 우리 명수를 지켜줬다고 했지만 난 믿지 않았거든. 그렇게 다시 무당을 부모님이 부르셨는데 놀랍게도 무당이 얘기하더군. 너네 할머니가 악령을 죽여버렸어. 대단하신 분이야. 죽어서까지 손자를 지키려고 하다니. 무당의 얘기는 놀라웠지. 마을의 무당이라고는 그 사람 한 명뿐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와 자신이 죽거든 도끼 한 자루만 달라고 했다는 거야. 무당은 당초 무슨 소리인지 영문을 몰랐지만 할머니가 드세게 말하며 돈을 주니 그렇게 따랐다고 해. 그래서 할머니가 묻힌 무덤에 몰래 찾아가 도끼를 올리고 말대로 제사를 지냈대. 넌 정말 축복받은 꼬마다. 악령은 이제 사라졌으니 건강하기만 해. 그리고 돈은 돌려주마. 무당이 부모님이 아닌 나에게 넘겨준 것은 검은 손때가 가득 묻은 10,000원짜리 76장이었어. 지금은 부모님이 가게에 써버리셨지만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나에게 매번 욕을 하시던 할머니가 나를 구했다는 게. 두 번째 이야기. 빨간 구두. 출근길의 대중교통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이다.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의지로 자신들의 몸을 기어코 구겨 넣으려는 사람들과 이미 사방의 사람들로 막혀 숨쉬기조차 힘들어져 더 이상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은근한 몸싸움이 벌어진다. 역에 도착하고 나는 사람들의 치어 엉망이 된 몸매무새를 정돈했다. 역에서 좀 걸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다다르자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오늘은 어떤 녀석들이 무슨 사고를 칠까? 요즘 애들은 유별나다. 주관도 뚜렷하다 못해 아주 뾰족하다. 매일 다른 사건으로 여러 사고를 치는 녀석들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교무실에 대충 정리를 하고 교실로 들었으니 교실엔 아이들의 삼삼오오 떠드는 소리로 가득 차 시장통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야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지하철 구두 귀신 얘기. 그거 알아. 옆반 애가 그러던데. 그 귀신. 나는 귀신 얘기로 열을 올리고 있는 학생의 머리에 꿀밤을 살짝 때리며 말했다. 이해란. 내가 더 귀신 같아. 얼굴에 분칠을 한 거니 밀가루를 바른 거니. 내가 들어온 것을 안 아이들은 빠르게 자기 자리에 앉았고 방금 내게 꿀밤을 맞은 혜란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슬금슬금 자리에 앉았다. 간단히 조례를 끝내고 다시 교무실로 돌아가 아이들이 제출한 수행평가지를 검사했다. 오늘은 다행히 내 수업이 없지만 이 많은 수행평가지를 모두 검사하려면 하루 종일 봐야 되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신비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오. 예시 비가 오는 날의 무지개. 분석 공기 중의 물방울에 의해 태양광선이 반사 굴절되어 나타나는 7빛깔의 원호. 태양의 반대쪽에 비가 오면 나타난다. 반사의 횟수, 물방울의 크기 차이 등으로 제1차 무지개, 제2차 무지개, 과잉 무지개, 반사 무지개, 안개 무지개, 수평 무지개 등 여러 종류가 생긴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행평가이긴 하지만 보다 보면 제법 영특한 아이들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친구 것을 베끼려다 잘못 뺏긴 아이들 때문에 웃기도 하며 생각보다 즐겁게 채점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가속이 붙어 열심히 수행평가지를 넘기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선생님 종례 안 해요? 우리 반반장 녀석이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그러고 보니 점심도 안 먹었네. 요즘 수행평가 기간이다 보니 교사들도 바빠져 서로를 챙길 시간이 없다는 걸 알지만 괜스레 동료들에게 서운했다. 점심 먹자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나 너무하네. 기분이 상한 나는 아직도 쌓여있는 수행평가지를 한번 훑어보곤 반장에게 말했다. 오늘은 종례 생략. 아싸. 그럼 수고하세요. 다시금 고개를 돌려 수행평가지에 얼굴을 파묻었다. 7번째 검사를 하니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목과 허리가 아파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진 집에서 해야겠다. 이미 퇴근 시간은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 나처럼 채점 중인 교사들이 많았다.
나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나와 전철에 몸을 실었다. 오늘은 별탈 없이 넘어간 하루지만 하루 종일 자리에 서류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런지 눈이 너무 피곤하고 몸도 나른해졌다. 전철의 따뜻한 난방이 한몫 더해 슬슬 졸음이 밀려왔다. 잠깐 눈 좀 붙일까? 얼마나 잤을까? 혹시라도 내릴 역에서 못 내린 건 아니지만 눈을 떠 전광판을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 도착하려면 한참 멀었다.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나 전철은 나름 한적했다. 다시금 자리를 고쳐 잡고 앉아 눈을 감았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다. 또각또각 도대체 누구길래 이리도 요란하게 걷는 걸까? 문득 호기심이 든 나는 눈을 뜨고 구두 굽소리의 주인공을 찾았다. 문에서 문 끝까지 통로를 보았지만 구두를 신고 걷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또한 없었다. 또각또각 아까보다 더 가까이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누구도 구두 소리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피곤해서 환청을 듣는 걸까? 또각또각 내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구두 소리는 이제 바로 앞에서 들려왔다. 아니 위에서 들려왔다. 내 머리 바로 위에서 또각또각 소리의 진원지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은 발목만 있고 거기에 심겨진 빨간 구두가 지하철 천장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지하철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마치 저거 뭐야 미친놈인가 하는 눈빛들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어 다시 지하철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 꿈이라도 꾼 것일까? 아니면 정말 피곤함에 환청의 환각까지 겪은 것일까?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의문이 풀리질 않았다. 대충 샤워를 마치고 눈앞에 채점해야 할 수행평가지를 보자 현실을 자각하고 정신을 차렸다.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아 배가 고플 만도 한데 전혀 입맛이 당기지 않았다. 믹스커피를 타와 소파에 앉아 수행평가지를 훑어보았다. 예시문을 똑같이 적어놓은 애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끄적인 것도 있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구두 귀신 이야기를 적은 글도 있었다. 잠깐 구두 귀신이라고? 나는 몇몇 개의 구두 귀신에 대해 쓴 수행평가지들을 모았고 한 장씩 읽어보았다. 지하철 구두 귀신 발목밖에 없는 구두가 걸어다님. 분석 테마사가 필요함. 대부분이 이런 식의 장난스러운 글들이었다. 그중 유독 알게 쓴 듯한 장문의 글이 있었다. 지하철에서 발목밖에 없는 구두를 보았다. 그 구두를 보고 남부터 자꾸만 꿈에서 귀신이 나온다. 발목이 없는 귀신이 괴기스럽게 몸을 꺾으며 점차 나에게 다가온다. 하루하루 귀신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무섭다. 어제는 귀신의 얼굴이 식별될 만큼 가까워졌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단지 괴담이라고 관심받고 싶어서 하는 말인 줄 안다. 잠자기가 무섭다. 글을 쓴 학생의 이름 강현이었다. 강현이라 기억났다. 우리 반 바로 옆반인 8반 부반장의 이름이었다. 글을 다 읽고 나자 웃음이 났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꿈인지 환각인지 모를 일을 겪고 선생이란 사람이 애들처럼 괴담에 놀아나는 꼴이니 친구들이 알았으면 평생 술안주 놀릴 감이 될 만한 일이었다. 귀신이니 말도 안 되는 수행평가지들에게 0점이라는 점수를 주고 다시 나머지 수행평가지를 채점했다. 채점이 마무리되어 가자 슬슬 배가 출출했다. 치킨을 시켜 맥주를 먹으면서 연신 TV 채널을 돌렸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볼만한 게 없었다. 배가 부르자 대충 빈캔과 치킨 박스로 구석으로 밀어두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꿈에서 나는 지하철역에 서 있었다. 전광판에는 전철이 이번 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안내가 떠 있었다. 꿈이라 그런지 내 몸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 가만히 미동도 않고 서 있다. 문득 나는 고개를 돌려 무언가를 바라본다. 그곳에는 몸이 기이하게 꺾여 있고 흐느적거리는 무언가가 서 있다. 그것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무심코 본 하체에는 발목이 없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원망스럽게도 여전히 내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다. 다음날 나는 학교에 오자마자 옆반으로 가 강현희를 찾았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강현희가 쓴 글과 너무 맞아떨어졌다. 강현희. 아이들이 내 고함에 깜짝 놀라하던 일을 멈추고 전부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중 강현희는 없었다. 반장. 네. 강현희 아직 학교에 안 왔어. 요즘 학교 안 나오는데.
왜? 내 물음에 반장 대신 입안에서 사고 잘 치기로 유명한 여학생이 껄렁한 포즈로 말했다. 얘 애들한테 지가 귀신 봤다니 어쩌니 하더니 애들이 안 믿어주니깐 안 나오던데. 그 말에 애들도 술렁였다. 근데 그거 진짜라던데. 야, 다 뻥이지. 말이 되냐? 구두 귀신이 뭐냐 나중에는 운동화 귀신도 나오겠다. 왜 저번에 지하철에서 여자 죽었잖아. 그 여자가 귀신 돼서 나타나는 거라던데. 서로서로 내 말이 진짜는 누가 그랬네 하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자. 교실은 삽시간에 시끄러워졌다. 조용조용. 조금 있으면 수업 종 울릴 거니깐 각자 자리에 앉고. 반장은 강연이 오면 나한테 오라고 전해. 교실을 빠져나오자마자 등 뒤에서 다시금 시끌벅적해졌다. 그 길로 교무실로 가 옆반 담임에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어 강연희의 주소를 알았지만 쉽사리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연희를 만나서 어떻게 말을 시작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기 때문이다. 또한 강연희가 정말 관심받고 싶어서 지어낸 이야기라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 부모한테 비웃음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 어제 괜히 그런 글을 보고 자서 그랬을 수도 있어. 며칠 더 두고 보자. 일주일째 같은 꿈을 꾼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녀와의 거리. 나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갔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진하게 느껴지는 피비렛 나와 손끝 발끝까지 소름이 끼쳐 온몸에 솜털이 곤두섰지만 여전히 나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녀가 어느 정도 다가오면 꿈에서 깬다. 꿈에서 깨고 나면 꿈이라는 것을 자각하지만 너무나 생생해 얼마 동안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결국 난 주말에 강연인을 방문했다. 현관문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고 또 망설였지만 내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누구? 아, 저는 연희네 학교 선생님인데 요즘 연희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불쑥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근심 어린 표정의 연희 어머니는 나를 거실로 안내했고 간단한 차 대접을 해주셨다. 그런데 연희는 어머니께선 잠시 움찔거리시더니 한방문을 바라보면 나지막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방에 있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 들어가기가. 연희는 왜 학교에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구두 귀신 일을 하더니 이제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다른 사람들이랑은 말도 안 하려고 해요. 저 죄송한데 제가 한번 연희랑 얘기 좀 해봐도 될까요? 문제될 건 없지만 그러시겠어요? 나는 연희의 방문 앞에 서서 초조함에 나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물방은 군데군데 초며 책상 전등을 비롯해 모든 불이 다 켜져 있어 눈까지 아플 정도였다. 연희는 방 한쪽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은 채 연신무어라고 중얼거렸다. 연희야. 내 조심스러운 부름에 중얼거림을 멈추고 불안함에 떨리는 듯한 취결된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았다. 연희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피부는 거칠고 창백해져 눈밑 다크서클이 유독 짙어져 있었다. 선생님, 학교에 안 나와서 걱정되는 마음에 왔는데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러 온 게 아닌데 마음과 달리 좀처럼 본론을 꺼내기가 힘들었다. 그런 내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연희가 먼저 말을 건네었다. 선생님 혹시 구두 귀신 알아요? 아, 소문으로 들어서 알긴 하는데 그거 괴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한테 설명 좀 해줄래? 제가 봤어요. 지하철에서 발목만 있는 빨간 구두요. 또각또각 소리 내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썼지만 저는 분명히 보고 들었어요. 그날부터 자꾸 꿈에서 발목 없는 여자가 나와요. 온몸이 비틀어져 있는데 계속 다가와요. 매일매일이 그 여자와 거리가 좁혀지는데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젠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제 말 믿으시죠? 뭐, 믿지. 연희는 내 말을 듣고 몰돌이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가지고 왔다. 그건 신문을 스크랩해 놓은 것이었다. 지하철에서 여자친구 밀어죽게 한 남자 검거. 피해자 김 모양의 남자친구 강모 씨는 평소 클럽을 자주 다니는 여자친구를 못마땅해 하였고 그 일로 자주 다투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지하철역에서 싸우다 이와 같은 범행을 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선로로 떨어진 피해자 김 모양은 들어오는 지하철에 치여 즉사하였으나 시신의 훼손이 심해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용의자의 진술서에 따르면 충동적으로 그랬으나 후회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여자친구의 춤바람을 막을 수 없다. 춤에 미쳐버린 여자친구를 이렇게라도 구해낼 수 있어 다행이다라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아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하철 살인사건의 여자 시신 중 발목 못 찾아 어제 9시경 지하철 살인사건의 피해자 김모양의 시신 중 발목을 찾지 못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유가족들은 도시철도공사에 며칠간의 시간을 더 요구했지만 지하철 운영에 있어 무리라는 결론을 내려 참담하다는 심정을 내보였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지하철 의문의 죽음. 지하철 살인사건이 있은 지 채 일주일도 안 돼 두 건의 의문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측에 의하면 자살로 추정된다고 했으나 두 명의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서는 살인이라고 추정되는 의심스러운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재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유서의 구두 귀신 언급. 지하철 살인사건 이후 의문의 죽음들이 일어나자 구두 귀신이라는 괴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시점에 한 고등학생의 자살 유서에 구두 귀신을 연상케 하는 문장이 적혀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서에는 구두 귀신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며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등 다소 허무맹랑한 글이 적혀 있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선 소문이 급속히 번져 진실이라 믿는 추세라고 합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손에 힘을 주어 신문지가 구겨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저기 선생님. 마지막 기사에 죽은 그 언니 알아요. 연희는 불안한지 손톱을 깨물며 다시금 말을 이었다.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그 언니가 쪽지를 보내왔고요. 자신도 나와 같은 상황이라고. 거짓말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저랑 겪고 있는 게 똑같았거든요. 언니는 저보다 훨씬 먼저 구두를 봤대요. 죽기 전날 밤에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그 귀신이 언니 어깨를 잡았다고. 그리고 구두 귀신 본 사람들은 전부 죽을 거라면서 울며 전화를 끊었어요. 선생님 저도 죽을까요? 저 아직 죽기 싫은데 무서워요. 잠자면 안 되는데 자꾸만 졸려요. 죽기 싫어요. 나는 우는 연희를 달래며 방법이 있을 거라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위로했다.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든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있어야 한다. 연인의 어머니께 명함을 주며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을 달라 당부에 부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홀린 듯 컴퓨터를 켜 인터넷 검색창에 구두 귀신 귀신 테마 등 귀신 관한 것들 모조리 알아보았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허탈함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 이대로 허무하게 죽는 게 아닐까? 성과도 없이 날은 밝아오고 있다. 학교에 어떻게 출근했는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에게 자율학습을 시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여전히 나는 움직일 수 없다. 그녀는 이미 내 앞까지 와 있었다. 그녀의 온몸의 뼈가 삐그덕거리며 기이하게 몸을 틀었다. 저 팔을 들어 나를 잡으려 하는 걸까? 선생님.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보다. 우리 반 녀석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내려보고 있었다. 선생님 수업 시간 끝났어요. 무슨 땀을 그렇게 흘리며 주무세요. 몇몇 아이들은 재밌는지 까르르 웃었고 반장 녀석은 휴지를 건네주었다. 구두 귀신이 꿈에 나왔나봐.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무심결에 내뱉은 말에 아이들은 일순간 조용해지더니 곧 광소를 터뜨렸다. 구두 귀신이래. 아 대박. 선생님도 구두 귀신 믿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아 웃겨. 구두 귀신 선생님 구두 찾아줘야겠네요. 무언가 머리를 강타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구두를 찾아줘야 된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었다. 자꾸만 웃음이 났다. 꽉 막혀있던 것이 뻥하고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을 난 왜 그렇게 어렵게 고민을 한 것인지. 귀신도 바라는 바가 있으니 나타났을 텐데. 나는 곧장 빨간 구두 한 켤레를 사들고 역으로 향했다. 평일 낮 시간대라 그런지 지하철역은 한적했다. 나는 그녀가 맨 처음 나타났던 구석진 곳에 구두를 놓아두고 그녀의 평온한 안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려 피로가 쏟아짐을 느꼈다. 그동안 꿈을 꾸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지 않았더니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다. 나는 연희에게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라고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고 잠을 청했다.
학교를 무단으로 조퇴했지만 내일 가서 해결하면 된다. 오늘은 정말이지 오랜만에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 다음날 신문에는 짤막하게 기사가 났다. 모 중학교 교사와 제자 같은 시간대에 사망.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와 제자가 같은 시간대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방 안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교사 또한 자신의 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소도 사망 방식도 전혀 다르지만 이둘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사망 추정 시간이 같아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죽기 전 제자에서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라는 문자를 보내 자살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 살인이 아니냐는 등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보도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머리통. 빌 해링턴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고풍스럽게 테두리가 장식된 거울 안에는 해링턴이 모습이 비쳐 보였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울 속의 존재를 확인했다. 새하얗게 닦인 거울 위에 해링턴은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는 왼쪽 팔을 머리 위로 쳐들었다. 거울 속의 이질적인 해링턴도 머리 위로 손을 쳐들었다. 제기랄 뭐가 문제인 거야. 그는 격하게 소리 지르며 거울을 주먹으로 쳐 산산조각 냈다. 그의 손엔 붉은 피가 줄기줄기 흘러내리고 있었다. 해링턴은 얼마 전부터 거울 속에서 이질적인 모습의 자신을 보고 있었다. 처음에 해링턴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끝마치고 나오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웃어 보였다. 그리고 거울 속의 해링턴은 울고 있었다. 그는 기절했다.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했다. 다음날 찾아간 의사의 진단을 들으며 그는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다. 분열된 자아나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생기는 정신병은 삶에 대한 활력과 목표가 뚜렷한 그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뚜렷한 정신병적 원인이 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참혹한 비극이었다.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해링턴은 집안의 거울이나 모습을 반사할 수 있는 작은 유리 하나까지 모조리 부수어 왔게 내놓았다. 그를 더 참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분노하며 거울을 부수는 그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고는 회사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월차를 써내고 집안에 틀어박혔다. 그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피폐해져 갔다. 그가 집안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밥을 챙겨 먹으며 자신의 환영에 덜덜덜 떠는 것뿐이었다. 한 달 후 해링턴은 회사로 나왔다. 그는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었다. 어떤 고난에도 견딜 수 있었으며 지극히 정신적이고 비정상적인 이번 문제 역시 그는 이겨내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또한 이질적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중요한 바이어와의 미팅을 위해 회사 건물로 들어갔다. 미팅룸에 들어가기 전 해링턴은 화장실로 향했다. 그는 화장실로 가기 전에 늘 불안감을 느꼈다. 왜 화장실마다 그렇게 거울이 많이 달려있는 건지. 그는 불평했다. 그가 무표정한 얼굴로만 일관하고 있다면 거울 속의 해링턴도 아무 문제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상을 비추는 반사체일 뿐이었다. 그러나 언제라도 거울 속의 해링턴이 표정을 바꿀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 한편에 깊게 뿌리내렸다. 한참 후 그는 성공적으로 미팅을 마쳤다. 바이어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도 없었거니와 오히려 이야기는 잘 풀려 그를 흡족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회사를 나왔다. 점심 약속을 위해 고급스러운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길을 건너면서 반대편 낮은 건물의 유리창을 살펴보았다. 그는 씩 웃었다. 거울 속의 해링턴은 울었지만 개의치 않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간의 공포를 모두 이겨낸 것 같아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때문일까? 해링턴은 반대편 차선에서 미끄러지듯이 그를 향해 돌진하는 노란색 트럭을 보지 못했다. 5톤에 육박하는 트럭은 그를 향해 치달았다. 어떠한 변수도 없었다. 해링턴의 몸은 산산조각 나 공중으로 치솟았다. 그의 팔과 다리는 몇십 미터 떨어진 곳까지 피를 흩뿌리며 날아갈다. 그의 머리통은 땅에 떨어졌다. 아픔을 느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의식을 잃기 전까지 그는 몸에서 나가떨어진 자신의 머리통이 거울 속에서 광소하고 있음을 바라보았다. 네 번째 이야기, 꿈에서 깨어났다. 나는 어릴 적부터 가위에 자주 놀리곤 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는 귀신을 보면 놀라 자빠지지만 계속 보다 보면 점점 귀신이 익숙해져 귀신과 친해지기 마련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아니, 나만 이상한 경우일 수도 있다. 내가 3년째 매일 만나는 귀신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기에. 그래, 그 귀신이 바로 나 자신인 것까지는 봐줄 만하다. 근데 왜 나한테 매일 밤마다 찾아와서 내 목을 조르면서 죽으라고 하는 건지. 부모님한테 말을 해봐도 돌아오는 것은 무당이 써준 부적과 절에서 산 염주뿐이었다. 물론 부적이랑 염주는 전혀 소용이 없다. 그 귀신이 나 자신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센 귀신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가위 눌림을 3년이란 길 세월 동안 버티다 보니 그저 밤이 찾아오면 어둠 속에서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한없이 바랄 뿐이었다. 3년 동안 매일 참으면서 살았냐고? 절대 아니다. 직접 내 발로 교회에도 가봤고 무당한테도 찾아가 봤지만 교회에 가봤자 그냥 신을 찬양하며 기도만 할 뿐이고 무당한테 찾아갔을 때는 복치비로 300만 원을 내란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절이다. 마침 우리 집이 산 근처의 달동네라서 절이 상당히 가까웠다. 그 절 또한 워낙 유명한 곳이라 하루에도 사람들이 수백 명이 찾아가는 곳이라서 더 믿음직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절에 찾아가 승려님을 봤을 때 내 믿음과 마지막 희망마저 깨져버렸다. 그 승려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기도 전에 내게 욕을 하면서 찬물을 끼얹어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3년을 밤마다 나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살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도 없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려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매달렸다.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드디어 상담을 허락해 주셨고 난 승려님을 따라갔다. 내가 따라 들어간 곳은 참 신기했다. 나무로 된 마룻바닥의 벽에는 온갖 신들이 있었고 불상들이 올려져 있었다. 가운데에는 큰 3개의 부처상이 있었고 황금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나는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서 승려님과 찬찬히 내 사연을 들려주었지만 승려님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나한테 잡기나 마귀가 붙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들어붙었단다. 붙은 것을 떼려면 강제로 떼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고 잘 위로를 하면서 천천히 떼라는 것이었다. 나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봤지만 승려님은 딱히 좋은 방법은 떠오르지 않고 직접 제사를 지내주겠다고 했다. 참 다행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 곳이 아렸다. 그 신령의 모습이 나 자신과 똑같이 변신을 해서 그런지 나는 늦은 밤에 제사를 옆에서 도우며 지켜보았고 마침내 제사가 끝났을 무렵 밖을 보니 하늘은 푸른 새벽만을 허락한 채로 내게 차가운 입김을 날렸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해방이 되었다는 뿌듯함과 기쁨을 갖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난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의 악몽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사를 지낸 그 다음 날 밤 나는 또다시 가위에 눌렸고 가위에 나온 것은 나를 괴롭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날 보며 미친 듯이 웃고 있는 나 자신이었다. 너무 무서웠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니, 그 녀석의 웃음소리가 내 뇌 속으로 파고들어 날 흔들어 놓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상당히 불쾌하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내 앞에는 나 자신이 누워 있었고 나는 나 자신의 옆에 누워 있었다. 육체 이탈을 했다고 하면 될 것 같다. 내가 영혼이 되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몸은 투명해져서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고 건드리면 그냥 손이 쑥 빠져버리거나 사물을 통과해버렸다. 그때 옆에 누워있던 나의 몸이 일어나서 거울을 보았고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웃었다. 가위 눌림 속에서 만난 그 녀석처럼 웃고 있었다. 그렇다 난 내 몸을 빼앗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악마가 내 몸을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밝은 태양이 검은빛에 눌려 하늘을 빼앗겼고 내 몸을 사용하는 악마는 잠이 들었다. 난 그제야 무언가를 만지고 건드릴 수 있게 되었다. 마치 내가 귀신이 된 것처럼. 그리고 난 그 악마 자식을 떼어내려고 별의 별짓을 다했다. 정말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목을 조르면서 죽으라고 계속 몇십 방, 몇백 번 외쳤지만 끝끝내 새벽이 오고 난 다시 투명해지며 그 악마의 생활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녀석은 상당히 영리한지
내 몸을 빼앗기지 전에 진짜 나와 똑같이 행동했다. 이렇게 계속 내 몸을 찾기 위한 사투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났고 그 악마 자식은 드디어 힘들어졌는지 직접 교회에도 찾아가고 무당한테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내 몸이니까, 내 거니까 원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악마 자식이 절에 찾아갔다. 절에 들어서자마자 승려님 한 분이 악마를 알아챈 듯이 욕을 하며 찬물을 끼얹어 주셨다. 5번째 이야기. 미친 예술가. 기분 나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마치 고기가 썰리는 듯한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건 칼을 들고 앉아있는 그였다. 그의 손에는 날이 비치도록 날카로운 식칼이 들려 있었으며 앉아있는 그의 앞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으로 보기는 힘들 법한 시체 한 구가 놓여 있었다. 살인이라는 행위는 이미 끝났다. 하지만 여타 살인범들과 다르게 그가 황급히 자리를 뜨지 않는 이유는 고양이를 만난 쥐 마냥 봉지 빠지듯 도망가는 꼴이 남사스러워서 뿐만이 아니었다. 아직은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살인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쾌락, 욕망. 그 어떠한 단어도 인간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남들과는 조금 달랐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시키기 위한 예술적인 행위 그 자체였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이 행위들은 모두 예술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다.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그는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시체의 모습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져 축 늘어져 있는 시체의 몸을 움직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예술을 표현하고 싶은 그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하얀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그의 손이 감고 있는 시체의 두 눈으로 향했다. 강제로 눈을 뜨게 만든 그는 행여나 눈을 감지 못하도록 뜨여있는 시체의 눈을 미리 준비해준 강력 접착제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시체의 눈은 방의 천장을 꼿꼿이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두 손은 기하학적인 모습을 간직한 채 아래쪽으로 꺾여 있었다. 그의 양 발목 또한 사람으로서는 돌아갈 수 없는 방향을 바라보며 돌아가 있었다. 시체의 온몸에는 칼로 난도질 당해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그는 그 피를 자신의 장갑에 묻혀 시체의 얼굴에 페인팅을 했다.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나 누구든지 토악질을 해댈 만한 광경임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으며 미리 가져온 자신의 도구들을 하나둘씩 챙기기 바빴다. 자신의 물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져간다면 경찰들이 권총을 들고 자신의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오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였다. 시체의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한 듯 그는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다. 천장을 바라보는 시체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는 작게 욕지거리를 뱉었다. 뭘 봐. 죽은 년이 꼬나보면 어쩔 건데. 하지만 역시 시체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자리를 일어나던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하며 땅바닥에 떨어졌다. 소리 노래방이라는 노래방의 이름이 적혀있는 작은 라이터였다. 하지만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그는 떨어진 라이터를 주워 들고 작게 미소 지었다. 사건 현장의 주변은 너무나도 시끄러웠다. 이른 아침부터 울려대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곤히 잠들어 있는 내 뒤를 이리저리 질러댔다. 평소 같았다면 벌써 욕지거리를 내뱉어대며 자리를 박차고 한마디 했을 그였지만 오늘 들리는 사이렌 소리는 여간 반가운 게 아니었다. 그는 재빨리 침대 옆에 놓여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챙겨 창문을 열었다. 빙고. 창문을 열자 그의 방에서는 곧바로 살해 현장의 모습이 비쳤다. 저곳이었다. 어젯밤 그가 예술행위를 펼쳤던 게 사건이 일어난 3층의 창문은 활짝 열려 있어서 너무나 쉽게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창문을 열어둔 채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어느 누구가 시체가 누워있는 살해 현장의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겠는가. 경찰은 문의 입구에만 노란색의 접근 금지 테이프를 붙여놓았을 뿐이었다. 이리저리 눈알을 굴리던 그가 손가락을 튕기며 작게 말했다. 찾다. 그가 들고 있는 카메라의 렌즈에 비친 것. 다름 아닌 피해자의 가족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는데 그들 중 몇몇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멍 때리는 표정을 지으며 형사들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거릴 뿐이었다. 그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비추며 빠르게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카메라 안에 담아냈다.
이로써 또 하나의 예술이 완성된 것이다.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여자의 모습, 두 눈을 비비며 울고 있는 남자아이의 모습, 5살쯤 되어 보이는 2명의 아이들을 품 안에 안고 눈물을 흘리는 주부의 모습, 고개를 숙이는 형사들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할머니의 모습, 그 외 많은 사진들이 지나가자 방금 전에 자신이 찍었던 그들의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의 오른쪽 위에는 99라는 숫자가 써져 있었다. 한 장만이 남았다. 한 장만 더 찍으면 이제 드디어 100장을 채우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100명의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한 번 죽일 때마다 그들의 가족 수에 맞춰서 사진을 찍는다. 방금 전에 그 가족은 총 5명이었다. 한 장, 그럼 이번에는 한 명의 가족. 아니 피해자를 위해 물어주는 한 사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 남자는 카메라를 쥔 손에 작게 힘을 주었다. 그 순간이었다. 두어락이 걸려있는 자신의 집 문을 누군가가 두드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동시에 남성의 목소리도 같이 들려왔다. 이봐요.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형사입니다. 문 밖에 남자는 손에 들려있는 경찰증을 문틈으로 밀어넣으며 그에게 말했다. 형사라니. 그가 어젯밤에 자신의 정체를 알릴 만한 행동을 했었던가.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자신을 찾아온 형사에 놀라며 재빨리 부엌으로 했다. 부엌에서 황급히 달려나온 그는 카메라를 침대 옆에 스탠드에 올려놓았다. 카메라는 켜져 있었고 렌즈는 그의 식탁을 비추고 있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꽤나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나 그가 다짜고짜 자신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가진 않을까. 길고 긴 자신의 죄명을 읊어대며 미란다 원칙을 나에게 설명하지 않을까 긴장했던 그였다. 다행히도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귀퀴한 냄새가 난다며 자신의 코앞에서 손을 몇 번 흔들었다. 그는 형사에게 식탁 앞에 앉을 것을 권했다. 순간 형사는 그를 흘깃 바라보며 이내 살갑게 웃으며 그가 권한 의자에 앉았다. 형사께서 저는 무슨 일로? 혹시 말입니다. 선생의 집 앞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형사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그의 연기는 누가 봐도 일품이라고 칭찬할 만한 기색이었다. 아니요, 그런데 살인사건이라니 진짜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살해당한 이선영 씨와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는지 묻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형사의 말에 그는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의 시간을 한번 확인하곤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요. 실제로 이곳으로 이사 와서도 이웃과 대화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자 형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들어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은색의 디지털 카메라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데 저건 뭡니까? 렌즈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켜져 있는 상태 아닌가요? 형사의 말에 그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그 특유의 재빠른 순발력으로 넘어가는 듯했다. 아침에 카메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안 꺼놨나 봅니다. 제가 이제 곧 카메라 모임에 나가야 하거든요. 당연히 카메라 모임 따위는 있을 만무했다. 하지만 형사는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말했다. 카메라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선생께서 찍으신 사진들을 조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심장이 다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어느새 이마에 맺혀있는 땀방울들을 애써 가리며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품을 함부로 보여주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봤지만 전혀 이상한 부분은 없었다. 실제로 자신의 작품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예술가들은 많았다. 나 또한 그랬다. 지금 이 타이밍에 형사가 저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본다면 내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다. 어느새 방 안은 처음 형사가 들어오기보다 더욱더 퀴퀴한 냄새가 한층 더해졌다. 냄새가 더해가면 더해질수록 그의 입가에는 점점 미소가 번졌다. 이제 슬슬 때가 되었다. 그가 주머니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소리 노래방이라는 글씨가 검은색으로 박혀있는 라이터였다. 그 싸구려 라이터의 부싯돌이 돌아가려는 순간이었다. 난 사실 당신이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선생. 라이터의 부싯돌을 돌리던 그의 손이 일순간 멈췄다.
굳은 그의 얼굴을 형사 또한 알아챘는지 형사는 끊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당신의 범죄는 완벽했습니다. 그로 중에 프로였죠. 그 많은 살인을 저지르면서 당신은 현장의 지문, 발자국 심지어는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당신을 범인으로 취급하고 잡아넣을 만한 증거가 저에겐 없습니다. 증거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절 의심하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는 손에 들려있는 라이터를 다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는 말했다. 형사는 그 라이터의 존재를 아직 모르는 듯 했다. 아직 당신은 연기에는 많이 미숙한 듯 하더군요. 갑작스럽게 집에 들어온 형사를 다짜고짜 드리고 의자에 앉으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선생은 이제 곧 카메라 모임에 나간다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지금 당신의 차림은 누가 봐도 외출을 할 복장은 아닌 것 같군요. 하지만 제가 선생을 의심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선생이 단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으셨거든요. 바로 목격자 말입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차,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방금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자기 입으로 자신이 범인이라는 걸 알려준 꼴이 돼버렸다. 역시나 형사는 작게 웃으며 계속해서 입을 열었다.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미 이 형사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목격자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제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니까요. 왜죠? 그게 바로 형사는 씩 웃으며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켰다. 저니까요. 저는 당신의 첫 번째 범행 때부터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첫 번째 사건을 목격한 시점에 왜 당신을 그때 신고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 말입니다. 당신은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내 물음에 형사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는 혹시나 그가 꺼내는 것이 라이터일까? 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지만 그가 꺼낸 물건은 크기부터가 그와는 다른 물건이었다. 그것은 카메라였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였는데 얼핏 보아도 자신의 카메라보다 확실히 좋아 보이는 티가 팍팍 났다. 카메라가 어쨌다는 거죠. 당신과 나는 똑같았으니까요. 순간 머리가 돌에 맞은 듯 싶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다. 하지만 목구멍을 넘어가지 못한 채 뻥친 얼굴로 앉아있자 다시 형사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았다. 형사는 자신의 카메라에 찍혀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말했다. 사진들은 모두 그의 카메라에 들어있는 것과 비슷한 부류의 사진들 뿐이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돌아가는 사진 속에는 어젯밤 그가 죽인, 방금 그가 찍었던 그 가족들의 얼굴도 들어가 있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와 그 시체를 바라보고 통곡하는 가족들의 얼굴들.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데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당신을 향한 분노와 피해자를 향한 슬픔이 섞은 그 기막힌 표정. 당신은 그걸 찍어내고 있었어요. 형사가 말을 마치는 순간 그 또한 입이 드디어 열린 듯 했다. 식탁의 아래에 자리 잡은 다리가 덜덜 떨리는 것이 온몸에 느껴졌다. 그래서 지금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죠? 당신이 저지른 살인 말입니다. 첫 번째 살인부터 지금까지의 살인. 모든 것을 당신과 같이 찍어댔죠. 시체를 바라보고 우는 피해자, 가족들이 통곡하는 사진을 가족 한 명당 한 장씩. 그랬더니 지금이 딱 99장째 사진이더군요. 그래서 100번째 사진은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일순간 방 안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그런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시간을 바라보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라이터를 조심히 꺼냈다. 그리곤 자리를 벅차고 일어섰다. 그를 바라보는 형사의 얼굴이 마치 서커스를 보는 듯이 흥미롭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그런 형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씩 웃고는 말했다. 아무래도 당신은 나와 조금 다른 모양이군요. 확실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형사, 이 남자는 지금 나를 동경하고 있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로서의 동경도 아니었다. 같은 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동경도 아니었다. 예술가로서
나를 동경하고 있었다. 손에 들린 라이터를 꺼냈다. 형사의 눈에 라이터가 비추자 그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갔다. 아마 당신의 얼굴이 내 100번째 사진이 될 것 같군요. 형사는 이미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동경하는 대상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눈물인지 아니면 그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못했다는 원통함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없는 그를 위해 울어주는 단 한 사람이었다. 라이터의 부싯돌이 기릭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끄트머리에 작은 불길이 솟아나는 순간이었다. 스탠드에 올려두었던 그의 흰색 카메라의 셔터가 찰칵 소리를 내며 사진을 찍었다. 렌즈는 그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형사의 얼굴을 깔끔하게 찍어냈다. 이로써 그의 100번째 사진이 찍혔다. 예술가로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예술품이 되어보고 싶다는 그의 소망이 펑하고 터지는 가스의 소리와 함께 이루어졌다.